부산의 밤은 고요했다. 겨울비는 바다에서 밀려온 습기를 잔뜩 머금고 도시의 골목마다 촘촘히 스며들었다. 바닷바람에 실린 소금기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엷은 연무처럼 매달려 있었고, 광안대교의 불빛은 물빈을 위에서 떨리며 길게 번졌다. 번화가의 간판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큰 길에서 사람의 발걸음은 한두 개씩 줄어들었다. 비는 멈출 듯이 없었다. 가로등 아래로 낙하하는 빗줄기들이 은빛 커튼을 만들었고, 그 뒤에서 윤지훈의 오토바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빗속을 가르고 있었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물고임을 지나칠 때마다 작은 파도가 튀어올라 재킷과 장갑을 적셨다. 이미 그의 어깨와 목덜미로는 싸늘한 물이 스며들어 있었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차가움이 근육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24. 배달 일을 시작한 지는 1년 남짓. 오늘 하루만도 15번 넘게 관갈리와 해운대를 오갔다. 단골 카페에 라떼 4잔, 숙소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늦은 야식, 약속에 늦은 사람의 조급한 전화, 사람들의 사정은 각양각색이었지만 밤의 끝으로 갈수록 지훈의 피로감은 한 가지 형태로 응고되어 몸 안에서 눌어붙고 있었다. 그는 집에 가고 싶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몸을 던지고 싶었다. 내일 오전 예약건을 생각하면 일찍 자야 했다. 하지만 배달 앱의 지도는 마지막 점 하나를 남겨둔 채 반짝였다. 해운대 달맞이길 아래쪽, 차량 통행이 드문 완만한 커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지후는 헬멧 안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기름 냄새와 젖은 바람이 뒤섞인 공기가 목을 타고 들어왔다. 커브를 돌아 들어가던 순간이었다. 앞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소리가 찢고 나왔다. 금속이 비틀리는 둔탁한 굉금, 유리가 터지며 쏟아지는 깨진 숨소리 같은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짧고 높은 비명. 지훈의 두 손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움켜쥐었다. 오토바이는 긴 물자국을 남기며 미끄러져 섰고, 그의 심장은 무언가를 예감한 듯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비에 젖은 노면 위로 검은 SUV 한 대가 전신주에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앞범퍼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본넷은 V자처럼 꺾여 있었다. 깨진 헤드라이트 속에서 깜빡이는 장광이 비와 함께 흘러내렸다. 와이퍼는 여전히 헛도는 듯 유리 파편을 끌고 다녔지만 앞유리 대부분은 산산이 조각나 있었다. 엔진룸 저편에서 얇고 사나운 연기가 새어나와 비와 섞이며 희부역해 퍼졌다. 기름 냄새가 공기를 장악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시간. 이 길은 원래도 한산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비 내리는 소리뿐. 지후는 한순간 발을 떼지 못했다. 그냥 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119에 전화만 하면 돼. 머릿속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는 오토바이를 도로변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그리고 헬멧 안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때였다. SUV 안쪽에서 아주 미약한 신음이 들려왔다. 빗소리에 금방 삼켜질 만큼 약하지만 분명했다. 살려주세요. 소리는 유리 파편의 사이로 새어 나왔다. 지훈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는 오토바이를 향해 한 번 뒤돌아본 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89를 누르며 차량으로 뛰었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아래 커브길이에요. SUV 한 대가 전신주에 충돌했고 안에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연기도 나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위치를 설명했다. 통화 음성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고, 지훈은 대답을 마치자 휴대폰을 입과 어깨 사이에 끼고 양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충돌의 충격으로 프레임이 틀어진 듯 문틈은
빗물과 기름을 한꺼번에 머금은 차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쪽에는 젊은 여성이 보였다. 20대 중반쯤. 머리칼은 젖은 채 이마에 들러붙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볼을 따라 얇게 번졌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상반신이 기울어 핸들에 기대어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색이 빠져 희미했다. 지후는 이를 악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얘질 만큼 문을 당겼다. 소용없었다. 비와 연기, 그리고 침묵. 다시 그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문제를 키우지 마.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지후는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 뒷좌석 문을 잡아당겼다. 그나마 앞문보다 여유가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문틈에 억지로 끼워 지렛대처럼 비틀었다. 문틀이 비명처럼 찌걱 소리를 내며 조금 벌어졌다. 그는 어깨를 들이밀고 온 체중을 실었다. 관절이 나갈 것 같은 통증이 팔꿈치를 타고 등줄기로 번졌다. 빗물과 땀이 한데 뒤섞여 팔목을 흘렀다. 마침내 문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반쯤 열렸다. 뜨겁고 매캐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지후는 기침을 참으며 몸을 낮추었다. 뒷좌석으로 몸을 밀어넣고 운전석으로 팔을 뻗었다.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여자는 미세하게 눈동자를 움직였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후는 안전벨트 버클을 더듬어 찾았다. 손끝이 미끄러졌다. 다시 한번 버클이 눌리며 끊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몸이 살짝 풀어졌다. 조금만 버텨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이 상대에게 들리든 말든 그것은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지후는 운전석 등받이를 넘어 상체를 깊숙이 들이밀고 여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었다. 그리고 몸을 뒤로 젖히며 당겼다. 좁았다. 각도도 좋지 않았다. 뒷좌석 문턱에 걸린 그의 정강이가 비로 미끄러졌다. 순간적으로 힘이 빠졌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여자의 신음이 아주 약하게 새어나왔다.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가 지훈의 힘줄을 다시 당겼다. 엔진룸 쪽에서 칙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본넷 사이로 번들거리는 불꽃이 잠깐 혀를 내밀었다 사라졌다. 지훈은 몸을 더 깊이 틀어 넣었다. 허리와 어깨가 삐걱거렸다. 그는 여자의 상체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다시피 붙들고 뒤로 한 뼘, 또 한 뼘 물러났다. 유리 파편이 옷자락을 스치며 긁어내렸다. 뒷좌석 문턱까지 빼냈을 때 그녀의 다리가 운전석 페달에 걸려 더 나아가지 못했다. 젠장 욕이 나왔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몸을 깊숙이 기울였다. 오른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왼팔로 상체를 당겼다. 갑자기 허리에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몸이 문턱을 넘어왔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렸다. 지훈의 손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감싸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들었다. 그 순간 SUV 앞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튀었다. 불꽃이 본네 틈을 벌리고 솟구쳤다. 비가 퍼붓는데도 불길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눌렸다. 그러나 곧 더 큰 숨을 들이마시듯 공기를 빨아들이며 붉은 혀를 길게 빼물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여자를 안아들고 차량에서 더 멀리 몸을 끌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흩어졌다. 자동차 경적이 고장난 것처럼 길게 울렸다 꺼졌다. 비와 불과 금속 냄새, 그리고 어딘가 타는 고무 냄새가 얇은 막처럼 폐 안쪽에 들러붙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여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했지만 존재했다. 가까스로 붙잡힌 생의 끈이 그의 손등에 닿아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다. 지후는 자신의 숨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도 몰랐다. 무릎과 손바닥이 아팠다.
젖은 청바지가 종아리에 달라붙어 한기를 퍼뜨렸다. 그러나 몸속 어딘가가 뜨거웠다. 겁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얽혀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물길을 타고 다가왔다. 파도의 리듬 위로 빨간 빛이 깜빡이며 번졌다. 지후는 여자에게서 잠시 손을 떼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위치 공유가 전송되어 있었고 구조대가 접근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는 그녀의 코앞으로 손을 가져가 숨결을 느꼈다. 미약하지만 따뜻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그가 말하자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러나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구급차와 순찰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파란 비상등과 붉은 비상등이 비막을 찢으며 현장을 감싸 안았다. 의료진 2명이 들것을 밀며 달려왔다. 환자는 어디에 누군가 물었다. 지후는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의식은 불분명, 머리 쪽 출혈, 연기 흡입 가능성 있어요.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그는 이곳의 누군가가 아니라 잠시의 필요 때문에 끌려온 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현실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의료진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혈압을 재고 누군가는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들것에 여자를 옮기는 사이 SUV의 앞부분에서 또 한 번 큰 불꽃이 타올랐다. 소방차가 뒤늦게 도착해 방수포를 펼치며 호스를 연결했다. 빗물과 소화수가 뒤섞여 노면을 휩쓸었다. 새카만 오일이 물 위로 둥글게 떠올라 고약한 무늬를 만들었다. 사고 발견하신 분 젊은 경찰관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우비 모자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대화의 끝마다 떨어졌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첫 발견자예요. 뒷좌석 문으로 들어가서 끌어냈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 간략히 메모했다.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진술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은 호주머니에서 젖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려주었다. 위험할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감사였지만 이상하게도 지훈의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다. 구급대가 여자를 들것에 고정하고 구급차로 옮겼다. 그 사이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떴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눈동자 위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시선을 좌우로 헤맸다. 그리고 창 쪽 빗속에 젖어 서 있는 지훈을 스쳐 보았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소리 없는 구절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붉은 빛이 점점 멀어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소방관들이 물줄기로 불길을 누르는 동안 그는 어딘가 허공을 붙잡듯 허리를 굽혀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다. 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내렸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감각, 조금 전까지 분명히 살아있던 사람의 천이 지훈의 손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현실감은 멀고 가까움을 반복했다. 그의 숨결은 조금씩 차분해졌지만 심장 한쪽은 여전히 빨리 뛰었다. 귀가하셔도 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발걸음을 돌리려다 문득 멈췄다. 그, 그 여자는 어디로 가나요? 경찰관은 메모장을 뒤적였다. 해운대 쪽 응급센터로 이송합니다. 보호자 확인되면 곧 안내될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 그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굴려보았다. 자신은 보호자가 아니었다. 이름도 모른다. 이유도 모른다. 그저 그 순간 그가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았다.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길. 지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갈라진 살갗 사이에 검은 그을음이 밴 듯 얼룩이 남아 있었다. 장갑 끝부분은 긁혀 실밥이 풀려 있었고 청바지 무릎에는
진흙과 피가 뒤섞인 얼룩이 둥글게 번졌다. 그는 손가락을 한 번, 두 번 오므렸다 폈다. 감각은 또렷했다. 아픔도, 뜨거움도, 낯선 평온도.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배기음이 유난히 낮고 깊게 들렸다. 그 소리가 빗소리와 겹치자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헬멧 안쪽으로 따뜻한 숨이 번졌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몇 번이나 신호에 걸렸고 몇 번이나 바다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광안대교 아래의 물빛은 비에 젖어 더 어두웠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충실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불빛들이 낯선 별자리처럼 보였다.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리를 갖고 반짝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제각각 자리가 있을까? 그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원룸 건물 앞 골목에 들어서자 낡은 간판 밑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고양이는 귀만 까딱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잠깐 멈춰 섰다. 한겨울의 짠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시트를 들어 올려 방수 커버를 씌웠다. 손이 굳어 커버의 끝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몇 번을 더듬거리던 끝에 겨우 고정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좁은 방의 어둠이 그를 삼켰다. 전등을 켜도 방은 밝아지기보다 색을 되찾는 정도에 그쳤다. 전기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젖은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거울 앞에 서자 헬멧으로 눌린 머리칼과 젖은 이마, 눈썹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보였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은 어딘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샤워기에 뜨거운 물이 어깨를 덮자 몸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따끔거리는 상처들이 물을 만나며 존재를 주장했다. 물소리 아래서 그는 방금 전의 장면을 다시 보았다. 금속의 찢어짐, 유리의 파편, 그녀의 미세한 숨결, 들것이 흔들리는 리듬, 사이렌의 발음 없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연속된 장면이 아니라 한 장의 사진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오르는 동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배달 앱에서 마지막 주문 완료 표시 옆에 팁이 적혀 있었다. 몇천 원.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 밤 그 어떤 보상도 방금의 어떤 순간을 상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보상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조금 낯설게 여겼다. 손을 보았다. 손바닥의 검은 얼룩과 손톱 밑에 먼지, 그 모든 것이 어떤 증거 같았다. 그가 오늘 밤 어딘가에 실제로 닿았다는. 컵라면의 면이 풀리는 동안 창밖을 보았다. 빗소리는 여전했다. 넌사인이 창틀에 부딪혀 퍼졌다.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마에 상처, 창백한 입술, 떨리던 속눈썹. 그는 이름을 몰랐다. 직업도 몰랐다. 왜 이 늦은 밤 그 길을 달리다 전신주에 부딪혔는지도 모른다.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그 자리에 있었고 손을 뻗었다는 사실. 라면을 반쯤 비웠을 때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배달 앱 알림이었다. 내일 아침 예약 주문. 그는 알림을 내려두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허기를 채우는 맛이었지. 맛있는 맛은 아니었다. 허기는 채워졌지만 가슴 한편은 더 비워졌다. 이상했다. 무언가가 그 비어 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 같았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미세한 열기, 혹은 아직 불씨도 되지 못한 따뜻함 같은 것. 침대에 누웠지만 바로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기묘한 모양으로 흔들렸다. 그는 팔을 베고 누운 채 오늘 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걸었다. 멈출 때마다 그냥 가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잠재운 또 다른 어떤 것, 누군가는 해야 했잖아.
누군가의 목숨과 자신의 안전을 저울질하는 일은 생각보다 추상적이었다. 그때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냥 손이 먼저 갔다. 그 단순함이 그를 더 불안하게 했다. 단순함은 때로는 용기, 때로는 무모함이니까. 비가 점점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이 창턱을 두드리던 박자가 느려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밖 어딘가에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의 귀가 혹은 누군가의 출발, 세상은 언제나 자기 리듬대로 돌아갔다. 누군가의 밤은 끝나고 누군가의 밤은 시작된다. 그의 밤은 어디쯤일까? 끝과 시작의 중간, 물과 불의 경계, 이름 없는 자리, 그곳에 누워 그는 아주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꿈도 꾸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그는 아주 잠깐 잠들었다. 그리고 곧 깼다. 알람이 울린 것도 휴대폰이 진동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몸이 혹은 마음이 그를 깨웠다. 아직 어둠은 남아 있었고 창문 가장자리에 희끗한 여명이 걸려 있었다. 비는 멈춰 있었다. 바닷바람이 방향을 바꾼 듯 공기가 조금 더 맑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렸다. 실내화에 보풀 낀 감촉이 발바닥에 닿았다. 손바닥을 마주 비벼 문지르자 어제 밤의 검은 얼룩이 희미하게 번졌다. 물티슈를 꺼내 닦아냈다.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진다 해도 아마 그의 손금 어딘가에는 남을 것이다. 기억은 늘 그런 자리들을 선택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남는 자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닳지 않는 자리,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는 잠깐 망설였다. 병원으로 가볼까 그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바로 이어서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보호자가 아니다. 그저 우연히 그 앞을 지나던 사람일 뿐. 그러나 우연이라는 말은 때로 모든 것을 가려버린다. 어젯밤에 그의 발걸음에서 우연을 덜어내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작은 문장 하나쯤 거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종이컵에 붓는 물소리가 작게 울렸다. 김이 올라와 그의 얼굴을 살짝 감쌌다. 따뜻함이 볼을 스쳤다. 오늘은 예약 주문이 몇 건 있고 오후에는 비가 그친다 했다. 그는 평소처럼 움직일 것이다. 헬멧을 쓰고 지도를 보고 배달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 어쩌면 모든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느 방향이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핸들의 각도가 1도쯤 혹은 마음의 방향이 한 호흡쯤. 그는 그 생각을 잡아두지 않았다. 잡아두면 오히려 멀어진다. 대신 뜨거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빛은 이미 도시의 가장자리까지 퍼져 있었다. 오늘은 오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어둠과 비와 불은 이미 어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어제에서 가져온 작은 불씨 하나가 그의 어딘가에서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불씨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지후는 아직 몰랐다.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것이 너무 작고 붙이지 않기에는 그것이 너무 또렷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배달 건수와 기름값, 월세 납부일을 적는 낡은 수첩이었다. 어젯밤 페이지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달맞이길, 검은 SUV, 생존. 그는 점을 하나 찍었다. 아주 작은 점이었다. 그러나 그 점 하나로 어젯밤이 이 세계의 다른 점들과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조용하고 단단한 소리. 그리고 그는 수첩을 덮었다. 헬멧을 들고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지만 깨끗했다. 바닷바람의 연분이 미세하게 코끝을 찔렀다. 계단을 내려오다 말고 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맑은 틈이 있었다. 광간대교 방향으로 대기가 밝아지고 있었다. 어젯밤 그 길, 그 전신주, 그 어둠, 그 모든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지만 동시에 어제에 속한다. 오늘의 그는 오늘의 길을 간다. 그러나 그의 발끝은 어제의 흔적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아주 조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는 채 문을 닫고 내려선 골목에서 어제 보았던 고양이가 길모퉁이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은 어제와 같았다. 그러나 그 눈빛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듯 턱을 까딱하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리며 엔진이 낮게 노래했다. 그리고 그 노래 위로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숨소리가 포개졌다. 그는 엑셀을 살짝 당겼다. 바퀴가 앞으로 굴렀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이 작은 움직임이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에 그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그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웃음이 미세하게 입가에 맺혔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어떤 예감. 밤의 잔향이 완전히 가시기 전, 도시가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 그는 빗물로 닦인 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리고 어젯밤 그 구절, 빗속에서 흩어졌던 소리 하나가 아주 천천히 그의 귀에 돌아왔다. 살려주세요. 그 말은 어젯밤의 절박함을 벗고 오늘의 약속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달렸다. 한 사람의 이름도, 사연도 모른 채, 그러나 분명히 어제와 다른 사람으로 부산의 겨울밤은 변함없이 차가웠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지훈에게 이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광안대교 위로 흘러가는 차량의 불빛, 바다 위에 부서지는 가로등 반사, 그리고 주말마다 관광객이 가득 몰려오는 해운대 거리는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배달 일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광안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마레 루체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유니폼 셔츠는 잘 다려져 있었고 검은 넥타이는 단정히 메어져 있었다. 3년 전에 빗속과 불길 속에서 뛰던 청년은 이제 조용히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와인잔을 닫고 주문을 받고 손님이 남긴 접시를 치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거울 속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비어 있었다. 그것은 피곤함만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근무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뒤로 그녀를 본 적은 없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소식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을 들어선 여자는 하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지는 날카로운 선이 잡혀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자신감이 있었고 하이힐이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주변의 모든 대화를 잠시 멈추게 했다. 긴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했다. 3년 전 빗속에서 불타던 SUV 안에서 끌어냈던 그 얼굴, 이마의 상처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삼켰다.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그를 스치듯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은 마치 바람이 뺨을 스치는 듯 했지만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지후는 준비된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다. 이곳에서 가장 좋은 레드 와인 한 잔과 실망시키지 않을 식사로 부탁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고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메모했다. 그러나 바 안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손이 쟁반을 강하게 쥐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기억 못하는 건가 아니면은 기억하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3년 전 그 불길 속에서 함께 죽을 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저녁이 끝나고
여자가 계산을 마친 뒤 테이블 위에 작은 흰색 봉투를 남겼다. 지훈은 그것을 집어들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레스토랑 뒤편으로 돌아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 몇 장과 함께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지훈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손에 남겨진 봉투와 쪽지만이 그의 현실을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마감 준비를 하던 지훈에게 매니저가 다가왔다. 지훈 씨, 손님이 찼습니다. 고개를 들자 카운터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푸른빛이 도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다. 차가움보다는 부드러움이 조금 더 묻어났지만 여전히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다른 음료를 원하십니까? 지훈이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당신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이쪽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여자는 가볍게 턱을 괸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묻고 싶은 게 없나요? 무엇을 묻죠? 그녀는 짧게 웃었다. 내 이름은 강설인입니다. 3년 전 나는 죽을 뻔했고 누가 날 구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파도가 밀려오듯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날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날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더 편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서리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가방에서 낡은 신문을 꺼내 놓았다. 신문의 한 면에는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무명의 청년, 재벌 상속녀를 불길 속에서 구하다. 사진 속 청년은 바로 3년 전의 윤지훈이었다. 저는 해광그룹 회장의 딸이에요. 설인의 말에 지훈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신분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에게 뭘 원하시죠? 당신에게 목숨 하나를 빚졌어요. 저는 빚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걸 받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훈은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 쪽으로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전 그걸 위해 당신을 구한 게 아니니까요. 설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확실합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단순한 안도보다 복잡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를 정리하고 지훈에게 마지막 시선을 남겼다.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도전과 약속이 뒤섞여 있었다. 이틀 후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예요. 설인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나요? 왜요? 주소를 보낼게요. 아까 질문은 나중에 전화를 끊은 뒤 곧장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후 6시, 해운대 마린타워 20층. 마린타워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윤지훈 씨 맞으십니까? 강설인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0층 버튼이 눌러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보았다. 어느새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황금빛 샹들리에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서리는 창가에 서서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왔군요. 여긴 어디죠? 우리 그룹이 운영하는 공간 중 하나예요. 오늘은 제안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제안이죠?
당신은 지금 웨이터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3년 전 불길 속에서 보여준 모습,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이 되는 건 어떨까요? 지후는 잠시 말을 잃었다. 농담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미 한 번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후회하지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일을 직업으로 삼으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지후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제안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을 찌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말, 소방관이 되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 지후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소방관, 내가 머릿속에서는 서린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됐다. 당신은 이미 한 번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후회하지 않았죠.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다. 3년 전 그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몸을 던졌다. 그건 단지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거였잖아? 그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계속 빛을 내고 있었다. 마치 어두운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등불처럼 시선을 거둘 수 없게 하는 빛이었다. 이틀 후, 그는 부산 소방훈련센터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벽돌 건물과 높은 철문, 그리고 넓게 펼쳐진 훈련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조용 사다리, 화재 시뮬레이션 타워, 로프와 장애물 코스가 줄지어 있었다. 멀리서도 훈련생들의 구호와 숨소리가 들렸다. 뭘 도와드릴까요? 문 앞에서 근육질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훈련관 표지가 붙은 네임패드에 정혜성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지훈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정 훈련관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 미소 같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다. 그럼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하지. 첫날부터 훈련은 거칠었다. 아침 6시, 차가운 바람이 운동장을 휘돌았다. 훈련생들은 이미 등 뒤에 20kg이 넘는 산소통을 짊어진 차에 달리고 있었다. 정훈련관의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르며 울렸다. 이 직업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 뉴스에서 박수 받는 모습만 보고 온 사람 있나? 그런 사람은 지금 나가도 돼.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좋다. 그럼 오플리를 지금 시작한다 휘슬이 울리자 대열이 움직였다. 지후는 산소통의 무게에 어깨가 바로 쳐졌다.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금세 가빠졌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달리기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3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몇몇 훈련생이 포기했다. 그들의 어깨에서 산소통이 벗겨지고 무릎이 땅에 닿았다. 그러나 지후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는 발끝에 남은 힘을 쥐어짜며 마지막 구간까지 달렸다.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주가 지나자 그의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무거움 대신 근육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잡히고 팔과 어깨의 힘줄이 더 뚜렷해졌다. 그러나 체력보다 더 힘든 건 정신이었다. 특히 화재 시뮬레이션 훈련, 날 정훈련관이 대열을 모았다. 오늘은 진짜 불 속으로 들어간다. 연기는 실제와 같고 시야는 1미터도 안 된다. 안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면 너나 동료나 다 죽는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시야를 완전히 가린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폐를 찔렀다. 호흡기가 있어도 열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지우는 팀과 함께 손을 벽에 대고 이동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훈련용 인형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허리를 숙이고 인형을 어깨에 올린 채 돌아섰다. 그 순간 뒤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비록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심장은 현실처럼 요동쳤다. 그는 어깨에 무게를 꽉 붙든 채 출구까지 달렸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정훈련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인정의 신호가 지훈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저녁, 그는 숙소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설인 어떻게 지내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훈 찾았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설인 알고 있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는 지금 방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3개월의 훈련이 끝났다. 마지막 날 훈련생들은 정렬한 채 운동장에 섰다. 정혜성 훈련관이 천천히 대열을 훑었다. 이제부터는 훈련이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다. 살리거나 놓치거나. 그 말은 가벼운 경고가 아니었다. 지훈은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3개월 동안 수십 번의 로프 등반, 호스 전개, 연기 속 수색 훈련을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진짜 사람을 불 속에서 구해본 적은 없었다. 그 차이를 그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첫 출근 날, 그는 새로운 장비와 유니폼을 지급받았다. 주황색 방화복, 헬멧, 장갑, 안전화,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대원들의 표정은 담담했고 농담 몇 마디가 오갔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 경보가 울릴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전은 평온하게 흘렀다. 화재 신고는 없었고 작은 구조 요청만 2건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그는 장비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 사이렌이 울렸다. 굵고 빠른 경보음이 소방서 전체를 흔들었다. 광안동 아파트 6층 화재. 다수 인명 피습 우려 무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장 김해풍이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1팀은 진압, 2팀은 수색구조 지훈, 너는 2팀이다. 소방차가 거리를 가르며 달렸다. 사이렌이 귀를 찢었지만 지훈의 심장은 그보다 더 요동쳤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불길이 피어오르는 아파트가 멀리서도 보였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바람을 타고 번져갔다. 현장에 도착하자 주민 수십 명이 건물 밖에 모여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다. 6층에 아직 2명 남아 있어요. 할머니랑 손자예요. 한 여성이 울먹이며 외쳤다. 대장은 즉시 지시했다. 이 팀, 6층으로 올라가서 구조 신속하게 움직여 지훈과 2명의 동료가 산소통을 메고 계단으로 뛰었다. 6층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호흡기 안쪽으로도 땀이 흘렀다. 귀를 기울이던 순간 약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손짓으로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방 안구석에서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의식을 잃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괜찮아. 우리가 왔어. 지훈은 아이를 안아들고 동료는 노인을 업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마자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화염과 잔해가 길을 막았다. 다른 길로 가야 해.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다 창문을 발견했다. 아래에서는 구조팀이 에어매트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창가로 다가갔다. 나만 믿어. 꼭 안고 있어. 아이의 눈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작은 고개가 끄덕였다. 지훈은 단 한 번 숨을 고르고 뛰어내렸다. 짧은 자유낙하, 그리고 에어매트의 충격.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아이를 보호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치지 않았다. 곧이어 동료가 노인을 안전하게 내렸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위를 올려다 봤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불길이 춤추고 있었다. 진압팀이 계속해서 물줄기를 쏘아대고 주민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거친 기침을 하며 그를 바라봤다. 고맙네. 우리를 살려줘서. 지훈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방서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서린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린 어땠어요? 지훈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어요.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다. 서린 진짜 인생에 온 걸 환영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은 비로소 알았다. 이 길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다. 부산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입소방관이 아니었다. 수십 번의 화재 현장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과 웃음을 가까이서 보았다. 구조한 사람들 중에는 그의 얼굴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뒷모습만 남긴 이들도 있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꼈다. 사람을 살렸을 때의 따뜻함과 구하지 못했을 때의 무거움, 그 모든 것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방화복을 입을 힘이 되었다. 어느 겨울 저녁, 소방서에 경보가 울렸다. 그러나 대장 김해풍이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니야. 쉬어. 대장님, 제 근무 시간입니다. 너 지난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었잖아. 소방관은 체력뿐 아니라 정신도 관리해야 해. 오늘은 나가서 숨 좀 쉬고 와.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유니폼을 벗고 오래된 가죽 재킷을 걸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설인 저녁 7시. 옛날 그 카페, 늦지 마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특유의 어조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설인이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긴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다. 재벌 상속녀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저 한 사람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지훈이 앉으며 말했다. 그래요. 바빴죠, 그렇죠. 부른 사람 가리질 않으니까요. 둘은 잠시 웃었다. 설인의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간직한 깊이가 있었다. 멀리 가려고 해요. 그녀가 말했다. 어디로요, 런던? 1년 동안 경영 과정을 공부하러 갑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다른 반응을 기대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하길 바라셨어요? 가지 말라고요? 서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제가 제 길을 찾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었죠. 카페 밖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지훈이 물었다. 서리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다. 기다리세요. 뭐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지훈은 소방서 옥상에서 부산의 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광안대교의 불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그는 여전히 소방관이었다. 훈련도, 구조도, 위험도 익숙해졌지만 사람을 구하는 순간마다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었다. 설이는 그 사이에 한 번도 부산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헐적으로만 왔다. 짧지만 언제나 목적이 있는 문장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상하게도 그 기다림이 곧 끝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무정이가 울렸다. 광안리 해변가 화재 발생. 민간인 구조 필요. 지훈은 반사적으로 방화복을 집어들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면서 문득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 불씨는 단순히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긴장감이 아니었다. 어쩌면 설인이 말했던
기다림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그는 달렸다. 불빛과 연기 속으로.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향해